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들 간의 이 네거티브 난타전, 오늘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에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그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사진까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나섰고, 공지영 작가도 SNS를 통해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전해서 더욱 논란이죠. 자,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입장 잠시 후에 연결해서 들어보겠고요. 오늘 2부 시간에는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최저임금 관련 논란, 여야의 입장 들어봅니다.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차례로 들어보겠고요. 일반 연초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로운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관련형 전자담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창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후보죠.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후보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김영환 기자회견, 이재명, 김부선, 이재명 사퇴하라, 이게 지금 실시간 검색창에 계속 상위권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네. 원래 정치 세계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게 마련인데, 예.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 예. 이런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네. 이러는 거 옳지 않죠. 네. 네. 오늘 김영환 후보는 기자회견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왔는데 2007년 12월에 인천 앞바다에서 김부선 씨가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가 찍어줬다는 건데 찍어준 적 없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자, 지금 김부선 네. 씨는 이재명 후보가 그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 그걸 찍은 게 있다. 그걸 지금 그 사진을 찾고 있다. 그 사진이 네. 확인되면 후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봐 달라고 했다는데요. 그런 가정을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예.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예.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사진 찍은 적도 찍힌 적도 전혀 없다. 그렇죠.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문제 처음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예. 2010년에 처음 동갑 내기, 총각이 어쩌고 했는데, 예. 저는 동갑도 아니고, 예. 제가 2006년에 이미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라 인터넷에 제 가족 관계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한 전제죠. 예. 근데 그때부터 있던 얘기인데, 그때도 사진을 찍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좀 내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진. 근데 아무튼 김영환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김부선 씨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지만 김부선 씨랑 1시간 반 넘게 전화 통화를 했다. 거기서도 김부선 씨가 계속 이런 주장과 사진까지 제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명백한 거는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네. 상담한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요. 예.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답니다. 예. 이런 얘기 가지고,
1300만 도민의 운명이 걸린 이런 선거 국면에서 네. 도민의 삶이나 또는 뭐 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런 네거티브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그 오후 늦게는 또 공지영 작가가 이제 검색어 또 상위에 올랐는데, 네. 공지영 작가가 아마 주진우 기자랑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진우 기자가 네. 김부선 씨랑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그걸 자기 SNS에 그대로 올리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주진우 기자가 막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고 인식이 된다는 식의 글을 올렸거든요. 이건 뭡니까? 저도 모르죠. 그분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니고 저는 뭐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 그때 당시 주진우 기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뭐 그랬던 일도 없고 그쪽에서 사과하니까 뭐 그걸로 종결했던 거가 전부입니다. 예. 네. 한때는 아무튼 김부선 씨가 그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던 게 이재명 후보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었죠. 2번이나 그랬죠. 2010년에도 얘기 한번 했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 또 2016년에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아이고 내 참 이런 얘기를 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간 누군가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예. 그 문제의 근거를 얘기를 해야지. 예. 근데 아니라는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거는 예. 본인이 얘기한 것들 또는 그 주장하는 김영환 의원도 네. 근거를 내고 얘기해야죠.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가 있다. 예.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해서 마구 얘기하면 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더군다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영환 후보가 속해 있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뭐 아들이 뭐 어떻게 했니 증거 조작해가지고 지금 실형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 드네요. 예. 그 김영환 후보가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김영환 후보 주장에 의하면 김부선 씨가 김영환 후보하고 통화하면서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네.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실 겁니까? 여하튼 이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선거 끝난 후에?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걸로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은 선거를 흐리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도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 뭐 남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로 논쟁을 하면 도대체 끝이 있겠습니까? 네. 뭐 저도 뭐 바로 이걸로 핵심을 잡아서 인터뷰하려고 이재명 후보를 섭외해서 준비했던 건 아닙니다만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워낙 이것이 논란이라 뭐 전에도 뭐 토론회 끝나고 이틀 동안 난리 아니었습니까? 한 3일 그랬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는 이미 입장을 냈고요. 사실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근거를 내는 게 합리적이다. 네. 아까 뭐 저희가 그때 토론회 때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해하는 장면을 부분만 보면 반대로 보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약하자. 아무리 써도 조작되지 않죠. 요약하자면 김부선 씨랑은 양육비 상담과 관련해서 집회 현장 등에서 몇 차례 만난 게 전부 다다. 이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때 당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만약 제가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양육비 상담도 제가 직접 해줬겠죠.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무장한테 그 일을 맡겼고요. 사무장. 그래서 김부선 씨가 성남까지 와가지고 사무장하고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사무장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이미 양육비를 다 받은 상태였더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못 해주게 된 거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김영환 후보나 김부선 씨에게 대해서는 선거 끝난 후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끝난 다음에 그 책임을 물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앞서 네. 계시긴 합니다만 그 한두 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현장에서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뭐 현장의 분위기는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바뀐 것 같지 않고 다만 뭐 제가 전에도 수차 얘기했지만 결국은 현재 지지율에서 한 15%의 당시 기준으로 15%에서 20% 정도는 실제와 다르다고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죠. 예.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지지를 찍었다는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표집돼 있었고, 예. 안철수나 뭐 홍준표 찍었다는 분들이 과소 표집돼 있어서 예. 그걸 보정을 하면 한 15에서 20% 정도는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되게 그 정도로 소위 야권이 결집해 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승리는 자시하신다. 뭐 제가 자신하면 안 되고요. 우리 촛불혁명이 지금도 계속 중인 것이고 과거 적폐 세력들한테 경기도 또는 지방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바꿨더니 나라도 바뀌니까 지방도 바꿔서 삶을 바꿔보자.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교통 공약 발표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가 하는 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미 시행을 했는데 네.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했지만 우리 남경필 후보가 공언했던 대로 운전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네. 또 노동시간이 단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9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결국 버스 회사에 퍼주기는 했는데 네. 실제로 운전자들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예. 결국 이게 버스 업체 편들기를 퍼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우리 캠프에서 오늘 성명이나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예. 버스 회사로부터 우리 남 후보께서 1억이 넘는 후원을 받으셨더라고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고액 후원금을 받은 그 명단 오늘 발표하셨죠? 네네. 근데 너무 특정 영역에 기업들로부터 또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예. 너무 과도한 후원을 받은 거 아니냐. 예. 그거 연관지어서 어떤 의심 같은 게 생기기도 하죠. 버스 업체 편들기, 버스 업체들만 좋아지고 운전자나 시민들은 별로 좋아진 게 없다. 이렇게 보신다? 네,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네, 어떻게 바꿔내시겠습니까? 지사가 되시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네. 첫째는 지원은 하되 여기가 이제 영구적인 흑자 기업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예. 경영에 공적인 관여를 해야 된다. 노동자 이사든 아니면 이용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게 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원을 할 때 지원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어떤 특정 부분은 반드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강제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래야 처우도 실제로 개선되고 예산 낭비도 적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하실 겁니까? 당일날 투표하실 겁니까? 저는 내일 남양주에서 사전 투표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사전 이유? 투표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전 투표에 좀 많이 참여해달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줄 서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사전 투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화제했던 뉴스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 연기가 나서 혼란이었는데 그 원인이 밝혀졌다죠?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동차 하부 중간 전달 장치 부속품이 부러지면서 윤활유가 흘러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윤활유에 불이 붙거나 그런 건 아닌 건데 연기만 났다 이거죠? 그렇죠. 인명피해가 없다니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연기가 발생되자 승객들이 굉장히 놀랐고 출근 시간 혼잡
험한 양상이 빚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전동차가 오래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교통공사는 채 10년이 안 된 전동차라며 노후화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속품이 부러져 생긴 일이니만큼 전문가들은 평소 전동차 점검 인력과 시간이 충분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꼭 그래야죠. 네.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는 지상으로 달리는 기차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부산역에서 유럽까지 기차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우리나라가 북한의 협조로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로써 중국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몽골 종단철도까지 28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 국제철도협력기구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인데요. 한국은 사수 끝에 정회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회원 하고 싶었는데 사실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원이 안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됐다는 거죠? 네. 두 차례에 이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한반도 평화 모드 속에 이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인 북한이 찬성표를 던진 건데요. 그래요. 한반도 비핵화 과정 중이긴 하지만 북한의 경제 제재도 아직은 해제되지 않았지만 또 남북 경제협력 또한 이제 시작이지만 65년 동안 막혀있던 물꼬가 하나라도 트인 기분이랄까요? 네. 많은 누리꾼들이 기차 타고 유럽 가자 이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주라기 월드2가 현충일인 어제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한 관람객이 절대 낮에 보지 마시오 이렇게 경고를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요? 왜 낮에 보지 말아야 돼요? 주라기 월드는 지상 최대 공룡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12세 이상 관람가거든요. 예. 개봉일인 어제가 마침 휴일이었고 자녀와 함께 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극장 분위기가 영화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산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하. 성인 관람객 중 일부는 영화 게시판에 아이들 통제 좀 시켜달라. 극장에도 노키즈 존이 필요하다. 주라기 월드가 아니라 초딩 월드다.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노키즈 존, 음식점, 카페 이걸로 논란인데 노키즈 존 극장도 필요하다? 예, 그런 주장인데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 간 이해가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죠. 특히 공룡 같은 경우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상상력까지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소재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버무려져서 개봉 전부터 기대가 높았던 작품입니다. 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가 개봉돼 반가웠을 테지만 1편에 이어 2편을 학수고대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또 집중해서 보고 싶은 영화였을 테니까요. 이렇게 나와는 다른 상황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로 이해해야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못하죠? 예, 이른바 깜깜이 구간이에요. 예. 어제까지 진행했던 여론조사는 계속 발표를 할 수 있고 예. 해외 여론조사도 진행은 하는데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알 권리 침해다 아니다 논란도 있는데 현행 법규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이거 맞냐 안 맞냐 말들이 계속 많아요. 항상 뒤지는 쪽은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 주장하고 앞서는 쪽은 대세다. 낯선 풍경도 아니에요. 예. 원래 이제 다 그러는데 지난 대선부터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죠. 그렇죠. 이번에도 선거 끝나고 나면 여론조사 기간 폐쇄해야 된다. 민주당은 마이너스 10%, 자유한국당 플러스 10% 해야 그나마 맞을 거다 이렇게 예. 주장하는데 방금 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한 15% 정도는 허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때부터 불만이었지만 대선 때는 여론조사 결과랑 실제 득표 결과랑 크게 다르지 비슷하게 않았죠. 특히 나왔잖아요. 대선은 특히 좀 잘 맞춥니다. 지금 네.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유선과 무선의 비율 이게 문제인 거죠? 대체로 유무선 혼합을 해요. 무선은 이제 RDD 방식, 즉 임의로 건다는 뜻이에요. 네. 그거 아니면 안심번호를 활용하는데 안심번호는 이번부터 여론조사 기관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심번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상의 번호인데 실제 번호는 노출되지 않는데 성별, 연령, 거주지역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표본 추출이 좀 더 정교해지는 거죠. 예. 어제까지 발표된 걸로는 여당이
전폭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거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광역 기준으로 17곳 중 14곳, 재보궐선거는 12곳 쪽 11곳, 그리고 뒤지는 곳 TK하고 제주도인데 여기도 많이 뒤지진 않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진짜 민심일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요, 청취자분들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숨은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까 싶어요. 숨은 포인트? 네. 주요 응답자의 총합을 보면은 가늠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 A, C 이런 후보들이 경합한다고 가정했을 때 후보 간 격차뿐만 아니라 무응답 모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하. 예컨대 A가 40%, B가 20% 그러면은 20% 격차의 더블 스코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응답 모름이 40%라는 거면 이건 좀 봐야 아는 거예요. 이 결과는. 반대로 3명이 나왔는데 A가 40, B가 30, C도 20 이러면 이제 1, 2위 격차는 10%포인트인데 무응답도 10%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A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가 있다는 뜻이죠. 무응답이 많으면 역전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다. 그거 꼭 봐라. 근데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응답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반보다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모른다, 무응답이 많아요. 맞아요. 방송 3사 그 조사 결과도 보니까 1등이 한 20몇, 그러니까요. 30, 2등이 10, 이런 식이거든요. 모르겠다가 한 절반 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바로 그 무응답, 모름 계층이 막판에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내일부터 사전투표이기도 한데 각 당의 열렬한 지지층들은 웬만큼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이른바 중도, 스윙보터 이런 쪽이 집중 공략 대상이 되는 건데 만약 큰 변수 없이 간다면은 무응답도 원래 조금 진보적 무응답, 보수적 무응답이 나눠서 갑니다. 골고루.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 보면은 2번 묻는 경우도 있어요. 애초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대신에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낫습니까? 혹은 모름이라고 나오는 층에다가는 한 번 더 묻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런 무응답식이 떨어지죠. 반대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 이런 무응답, 모름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갑자기 무슨 일 막바지 변수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북미 대화는 이미 다 노출돼 있는 것이고, 나와 있는 거고. 12일 아침부터 이제 그림이 쏟아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보다 더 큰 성과가 나오면은 여당이 유리하겠죠. 1박 2일 회담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1박 2일이면 투표 당일날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당에 유리하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이런 네거티브 변수 이런 것은 무응답층 지금 마음을 못 굳힌 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맘때면은 온갖 가짜 뉴스들이 횡행합니다. 맞아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가짜 뉴스는 물론이고 누가 비공개 여론조사인데 이렇대더라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말아야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참 뜨거운 논란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미 통과됐고 국무회의도 통과했죠.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 얼마나 올릴 것이냐, 속도 조절이 필요하냐 아니냐. 지금 여야 그리고 노동계와 재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부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그 상여금하고 그 복지후생비 일정 부분을 포함시키기로 한 거 지금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찬성해야 했었나요? 노동계의 반발은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상여금이나 식대 이렇게 이제 복리후생비 없이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라면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그대로 100%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은 그렇게 정말 최저 시급만 받고 생활하시는 분 외에도 대체적으로 이제 중위소득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정도까지는 최저 임금은 아닙니다만 저소득 계층이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차상위 계층. 그래서 그분들까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어찌 보면은 합의된 지점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상여금을 남기는 방식, 예. 일정 부분의 복리후생비를 남기는 방식으로 저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예. 잘 마련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정 %만 반영하는 식으로 조정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월수 200만 원 이하의 몇만 근로자 노동자한테는 분명히 악영향이 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월 정기 상여금 25%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300%겠죠. 그리고 월 이제 최저임금의 한 7% 이내 한 1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산입되지 예. 않기 때문에 이걸 예. 이제 합치면 연소득 한 2,500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 연 300이 되지 아니고 상여금이 조금 적고 대신에 복리후생비가 더 이제 많을 경우에 그렇죠. 이런 이제 임금 구조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서 국가가 정한 최소금액의 이상을 최소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이제 강제하는 제도임을 감안하고 또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사실 기본급은 굉장히 작게 되어 있고 이게 네. 이제 역사는 있습니다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좀 많게 가져가는 약간은 불합리한 구조였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이제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가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좀 심화시켰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예. 일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정 %의 상여금과 일정 %의 복리후생비를 한꺼번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저소득층은 좀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강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속도 조절론입니다. 원래 공약대로 하면 내후년에 만 원이 돼야 되는데 네네. 속도 조절하자는 얘기가 정부 안에서도 나오거든요. 우선 한정혜 의원은 속도 조절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속도 조절 여부를 떠나서요. 물론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일정 부분 한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제도나 정책이 이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예. 그리고 원래 하고자 했던 긍정적인 요소를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그렇죠. 하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네.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계획대로 올리되 보완책을 세우면 된답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저는 목표는 세웠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는 그 역효과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예. 그것들을 줄이기 위한 또는 없애기 위한 것들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조금 더 천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KDI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연 15%씩 계속 올리면 2020년에는 고용 감소가 14만 4천 명이다. 이게 네. 나와서 이제 이른바 속도 조절론에 불씨를 당긴 셈인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민주사회에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는 게 국책연구기관이니까요.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없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였습니다. 예. 이런저런 보완 장치가 없었을 때 예. 그러나 우리가 일자리 안정 자금 또는 이제 산입 범위 개편 이런 것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였었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요. 저희가 예.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도 그렇고 이른바 속도 조절론 문제도 그렇고 주로는 최저임금 네. 인상하는 건 좋은데
가장 힘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타가 간다. 그거가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노동계나 뭐 정의당이나 이런 쪽의 목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이른바 재벌로부터의 이 원청 하청의 불공정한 관행들 이걸 다 혁파하는 재벌 개혁 이런 것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거는 정부가 안 하면서 여당은 재벌 눈치 보면서 그런 건 안 하면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속도 조절로만 얘기한다. 이건 문제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정의당이나 일부 이제 진보 진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 각 상임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를 만들기 위한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임대 기간을 연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부와 여당이 논의를 해달라고 수차례 거쳐서 요구를 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국회의 구조상 문제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득 분배 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그 안에서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바꿔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것을 눈을 감을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법안을 정리를 해주고 법안을 성안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게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노동계는 지금 다 빠지겠다는 거고 노동계 뭐 총파업까지 얘기하고 어렵사리 노동계와 대화의 장을 좀 만들어 보나 했는데 지금 상당한 긴장입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지점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도 그렇고 북미 간에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고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아닌 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에 천착한다면 그거 역시도 대화로 풀어내야 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제도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대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계의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그 여러 조건들을 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계를 계속 만나서 양해 구하고 이해 구하고 설득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고요. 이번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먼저 그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일정 %는 산입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까지 나중에 다 집어넣은 것도 문제인데다가 제가 조금 전에 한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한 달에 157만 원 최저임금 너무 낮은 임금 때문에 식대 교통비 한 10만 원, 20만 원씩 더 받아서 임금을 조금 보전해서 200만 원 수준 맞추고 있는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이 지금 다 월급 명세서 두들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 최저임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식대 교통비 20만 원을 그중에서 7% 제외한 9만 원을 최저임금에 집어넣게 된다면 현재 기본급의 9만 원을 깎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노동부에서도 얼마 전에 실제 이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이렇게 결정됨에 따라서 한 21만 명 정도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기대치에 못 이루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낳게 된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고요. 아까 또 말씀하셨던 일부 불가피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불가피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임금 노동자들이 10만 원, 20만 원 깎이는 것과 200만 원도 못 받던 노동자들이 10만 원, 20만 원 깎이는 거는 애들 급식비 깎는 거고
애들 학원비 깎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1만 명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대책과 어떤 이런 산입범위 선정에 대한 검증 없이 30분 만에 졸속적으로 법안이 처리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이런 정부조차도 21만 명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왜 여기에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작년에 16% 올리면서 기업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고, 결국은 저는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두 자릿수 인상,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지우지 않은 방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런 실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눈치 봤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양쪽 노동계와 재계의 어느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중간에 절충을 할 수밖에 없는 고충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최저임금 1만 원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지난 60년 동안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인 손을 이제까지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작 첫 해에 이제 노동자들도 조금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만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이 일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됐는데 또다시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노동 존중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기업들에게는 이제까지 충분히 기업 편익을 봐줬으니까 이제 노동자들도 좀 함께 살자라고 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양쪽을 다 두루두루 살피려면 지금은 너무 기업에게 기울어져 있는 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이제 노동자들에게도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일단 한정혜 의원은 계획한 대로 가고 대신에 보완책을 쓰는 게 옳다는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속도 조절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한노희의 의원님은 속도 조절론이 아니라 예정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께서는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도대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지금 속도 조절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금 임금이 급속도로 올라서 고용률이 더 떨어지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과잉돼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5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02년도에도 김대중 정부가 16.8% 한번 올렸었고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13% 올렸을 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짜 고용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 근데 DJ 정부 때는 오히려 고용률이 전년에 비해서 1% 더 올랐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주 미세한 상승이 있었지 이것 때문에 고용률이 심각한 타격이 있고 실업자가 10몇만 명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OECD가 조사해 보니까 지난달 3월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이 3.6%에서 4.0%로 올라갔어요. 이게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게 올라갔다는데 이거는 OECD의 조사인데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것도 이제 찾아봤는데요. 통계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원래 1월 말에 되면은 구급 공무원 응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매년 보면 2월 달에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에서 응시생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작년 올해의 경우에는 이 구급 공무원 시험이 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3월치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 2017, 2018년도 2월 달, 3월 달에 실업률들을 쭉 비교를 해봤더니 그러한 변동이 올해 3월 달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그리고 과거 10몇 %씩 올렸을 때 사례로 봐서는 절대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거 아주 부분적인 한 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 실업률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한정혜 의원과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던 KDI 보고서. 일부 언론에서는 KDI 보고서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 국책기관이 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이렇게 검증 안 된 보고서를 내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낸 이 보고서의 수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 ILO의 이상원 고용정책국장이 이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고 네. 분석치가 미국, 헝가리 두 나라의 변화율을 우리나라에 그냥 일방적으로 대입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국의 경우에도 30년 전 수치를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의 어떤 효과에다가 대입시켰다라는 이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예. 내용입니다. 예. 네. 또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도 이런저런 보완책 같은 걸 다 빼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경제부처 쪽,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 신경 안 쓸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속도 조절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당정청 3주체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네네. 대통령의 경제정책, 제이노믹스를 제대로 뒷받침해야 되는 기존 관료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을 다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 실제 이 대통령의 정책에 어떤 보조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노력이 라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정부 내부에 어떤 이렇게 정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정의당에서는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한 그 법 아예 또 다시 개정하는 개정안을 지금 내시겠다고 했던데 냈습니까? 아직 그 발의는 못했고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좀 거부안을 발동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거부권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오늘 표명을 드렸습니다. 네,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마지막 하신다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20년 만에 어렵게 복귀를 시켜놨는데 그러게요. 오히려 집권정당 안에서 대화 파트너를 고집불통이다 이런 식으로 표명하는 과정에 노동계 쪽에서도 참 여러 가지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과정에 대한 사과와 노동계와 진실한 대화를 하기 위한 집권 여당과 정부 쪽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까지 이 최저임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소리부터 함께 들어보죠. 야3 교섭단체 간에 2명을 압축시켰습니다. 임정혁 변호사입니다. 허익범 변호사입니다. 특히 이번 특검은 김경수, 송인배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어렵고도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 추천대 목소리고,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했죠? 대한변협이 추린 4명 가운데 야당이 선택한 임정혁, 허익범 두 변호사 중에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였는데요. 허익범 변호사가 선택이 됐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인천지검에서 공안부장을 했다고 하고요. 또 서울 남부지검 그리고 대구지검에서 형사부장을 역임을 했는데 현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도출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느 당이 추천했어요? 허익범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임정혁 변호사는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추천을 했었는데 허익범 변호사의 경우에 뉴라이트 자문 변호사의 활동 경력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좀 가깝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좀 어느 정도 공세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두 사람이 결국 큰 차이가 없다 이런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수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이 임명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20일간 수사팀 구성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수사팀은 총 이제 87
7명 규모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 특검이 임명하는 3명의 특검보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파견 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럼 이제 다음 달 초에 수사 돌입이 가능한 일정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수사 기간은 60일이고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이제 수사팀 구성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왜 쉽지 않아요? 이번 달 말부터 검찰 내부 인사가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검사들이 이제 특검 가는 거를 좀 소극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예. 또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특검 수사를 해도 이거 뭔가 잘해야 본전 아니냐 이런 회의론이 또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게 또 드루킹 특검이지만 최근에 쏟아져 나온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다 매크로 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수사해야 한다는데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특검법에 이 수사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런 대목이 있죠.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대목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대목은 원래는 김경수 의원이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힘겨루게 하다가 이제 들어간 조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리로만 따졌을 때는 이 가능하냐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가 한쪽에서는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법 개정이라도 해서 이런 걸 수사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사용 이거 검찰에 고발했죠.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추미애 당대표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각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아울러서 앞서의 논리대로 드루킹 특검으로 이걸 함께 수사해달라 이런 요청도 부과됐습니다. 하긴 이번에 임명된 특검도 지금 전반적인 여론이나 언론의 보도 동향으로 볼 때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대해서 언급 전혀 없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참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고 본인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 새누리당 뭐 매크로 사용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단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는 분위기긴 한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15년이 지난 쌍팔년도 얘기를 들고 와서 드루킹 특검 물타기를 한다. 저급한 술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제원 대변인도 언론을 통해서 이 검찰 고발하는 것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반응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소리 들어보죠. So we'll see where it leads, but we're going to be June 12th. We'll be in Singapore, and now we're going to deal, and we're going to really start a process. We're meeting with the chairman on June 12th. 북미회담 관련 뉴스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마당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그런 소리였고요. 예. 이제 5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기념 쇠고기 김치밥 이런 게 이제 쇼핑몰 음식점에 등장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하고요. 또 싱가포르 정부는 환영의 의미에서 자국을 방문한 국빈들의 이름을 딴 개량된 난초를 공개하는 그런 관례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김정은 난초가 나오는 거냐 이런 관심사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벌써 2차 회담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번 회담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는데요.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현지 시간 6일 날 추가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요. 이 싱가포르에서 이번에 얘기가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가을에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후속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러라고 리조트?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데요. 아하. 오래전부터 겨울에 이제 휴양지로 찾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겨울 백악관이다 이런 명칭으로도 미국 언론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여기 또 아무나 부르지도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도만 초청받을 바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네. 근데 또 콕 찍어서 가을로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가 11월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둔 그런 시점이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이 중요한데 이제 이 근방에 있는 그런 일정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세부 의제 조율 과정에서 비핵화 관련 북미 간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협상이 거듭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좀 협의가 안 되는 상황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종합을 하면 이번 회담에서는 큰 틀에서만 좀 대략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뭔가 의미 있는 성과는 가을 정도에 모색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런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서 뭐 종전선언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청와대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애초에는 좀 가능성을 주시를 해왔는데 오늘을 넘기면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을 준비할 물리적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정도는 뭐 남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미국계 또는 북한의 어떤 언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좀 기대를 마지막까지 가져보는 게 좋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요. 좀 뭐 끝까지 포기하지 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리도 들어보죠. 제가 뭐 여러모로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또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고 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격으로 잘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이거 오래전 목소리인데.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이제 그만둘 때 이제 발언한 내용인데요. 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를 조사하다가 이 기밀 누설 혐의 때문에 사퇴를 했는데 그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와서 논란이었죠. 그런데 오늘 검찰이 지난달 31일에 무혐의로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했다. 언론에 이렇게 밝혀서 또 화제입니다. 네. 애초에 기밀 누설이었다는 게 뭐였죠?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이제 그 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 8월 16일에 MBC가 갑자기 이석수 전 감찰관 기밀 누설 의혹을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이석수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감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 이런 것들을 누설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석수 전 감찰관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결국 사표를 냈던 거죠. 그리고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 안 하다가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그렇죠. 마무리됐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문제 시끌시끌한데 오늘 전국 법원장 간담회 있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답니까? 최근 제기된 재판거래 등 의혹 때문에 법원장들이 모여서 장시간 법리 토론을 했는데 부적절한 행위지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상대로군요. 그렇죠. 또 재판거래 관련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많이 되고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 고발 안 된다는 거죠. 명백하게 반대죠. 그렇습니다. 이 법원 고위직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여론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뭐 수사를 해봐야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 것은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근데 뭐 이건 전국의 법원장 고위법관들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위법관들이고 그들의 목소리인 거고. 그렇습니다. 젊은 판사들은 의견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젊은 판사들은 검찰 고발이 아니면 사법부 신뢰 회복이 힘들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1일 날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이제 열리는데 이런 의견들이 좀 여기서 많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의 상황이 이제 좌우되게 되는데 예. 어떤 결단을 내리든 사법부 내부 갈등 확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법부 내 기득권과 신진 세력의 투쟁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다음 뉴스 짧게 하나만 정리하죠. 빌린 돈보다 더 많이 갚아도 모른 척하고 붕괴된 대부업체들의 문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어허. 11개 대부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과오납부 건수가 총 1만 5천 건이었고 액수로 따지면 2억 9천만 원 정도 규모였다는 것이죠. 예. 대부업계 전체로 보면 약 6억 2천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빌린 돈보다 많이 갚아요? 대부업체들이 완납이 돼도 통지를 안 해준다. 이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 갚았는데 또 계속 냈다? 그렇죠. 자동이체나 뭐 금액 잘못 입금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런 돈은 돌려줍니까? 지금 이제 이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다 조기 반환해라. 금감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전체 금액의 41%는 반환된 상태라고 합니다. 당연히 반환해야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일반 담배보다 뭐 건강에 덜 해롭다 이런 식의 인식이 좀 퍼져 있었던 그 관련형 전자담배 요즘 많은 분들 피우시죠. 근데 오늘 보건당국이 근 1년 동안 조사한 그 유해물질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명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결과 발표가 한마디로 니코틴은 일반 담배랑 거의 똑같다. 타르는 더 나온다. 1급 발암물질도 여럿 검출됐다. 이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일단 이번에 검사한 거는요, 제품들 회사별로 세 회사에 각 한 종씩 해서 예.
성분 자체는 그 모든 성분을 검사한 게 아니고 예. 유해 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 그 중에서 특히 니코틴 같은 경우는 일반 담배의 경우에도 담배마다 약간씩 그 농도가 다르거든요. 뭐 1ml, 5ml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예, 0.01부터 0.7mg 정도 나왔는데요. 예. 가열 담배의 경우는 0.1, 0.3, 0.5니까 전체 분포를 보면 아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도로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타르 같은 경우에는 한 개비당 0.1에서 0.8mg이 보통 일반 담배가 나오는데 네. 이번 가열 담배 같은 경우는 세 제품에서 하나는 4.8, 하나는 뭐 9.1, 하나는 9.3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훨씬 많이 나왔네요. 예. 그 타르는 어떤 담배는 보통 8mg까지도 보통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세 제품 중에 두 가열 담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보다 높았다. 그래도 네. 높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니코틴은 일반 담배랑 거의 똑같다는 얘기는 니코틴이 중독성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담배가 나쁘다는 사실도 알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니코틴에 의존이 되고 금단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못 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로 바꿨다가 이제 끊을 거야라고 했는데 끊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니코틴만 딱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일반 그 저니코틴 담배에 비하면 그러니까 뭐 저니코틴 아니고 약간 니코틴 많은 담배에 비하면 이번에 그 가열 담배가 좀 더 낮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분포 봤을 때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이 들어있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이게 식약처에서 그렇고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가열 담배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관련형 전자담배는 그 뒤에 이제 전자담배는 전자담배인데 사실은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의 전자담배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들어서 흡입하는 거에 반해서 맞아요. 예, 관련형 전자담배는 그냥 담배 자체를 끼워갖고 그것을 가열을 해서 그렇죠. 히팅, 가열을 해서 하는 것 때문에 좀 기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알겠고요. 네. 니코틴 얘기는 됐고 타르는 더 나왔다. 타르는 인체에 어떤 위해성을 줍니까? 이제 타르란 말은 사실은 어떤 뭐 담배뿐만이 아니고 식물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고기 같은 걸 태워도 숯검댕이 까맣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걸 이제 미세 물질, 미세 입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파티큘렛 매터라고 해서 PM. 보통 우리가 미세먼지 할 때도 얘기하는 그 PM과 뭐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주요 성분이 대표적인 게 그 니코틴도 있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있고, 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타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르라는 건 결국에 어떤 걸 태웠을 때 남는 그 분유물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발암 물질도 들어있고요. 벤조필에 다음방향적 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걸 포함하는 거죠. 여러 발암 물질을 포함된 다양한 물질이 섞인 게 타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사에서는 좀 약간 예상하기 어려웠던 거지만 그 전자담배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가열 담배에서 그 미세 입자 이 타르 농도가 좀 더 높았다는 거죠. 더 높았다. 네네. 그 타르 농도가 더 많은 양이 나왔다는 얘기는 발암 물질도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연구 결과만 하고 일반하기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 제품 3종만 갖고 한 거고요. 유해 성분 자체도 11종이었는데 사실 담배 연계는 화학 물질이 최소한 4,000종에서 어떤 문헌에는 분류를 달리하면 7,000종이 있고요. 발암 물질만 하더라도 60종에서 70종 이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검사한 건 11종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다른 의학학술지 연구 결과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 나온 거에 보면 아세나프텐이라는 그 다완방향적 탄화수소라고 해서 그 아까 말한 타르 성분 중에 하나가 아세나프텐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이 물질의 경우에 일반 담배보다도 3배 정도 높다는 보고도 있어요. 외국 학술제. 그러니까 이번 식약처
연구 결과도 기존 다른 연구 결과는 아주 다른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삼은 유해 물질로만 한정 짓더라도 네네. 최소한 그 가열 담배, 관련된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이거군요. 그런 이제 가능성이고요. 하지만 그 타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의 농도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일반 담배보다는 조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종류별로 봤을 때는 적게 나옵니다.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러나 일부 타르 성분 중에 아세나프텐이라는 이런 일부 물질, 타르 물질은 조금 높았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가열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이게 직접 불로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덜 해로워라고 인식한 건 근거가 없었던 거군요. 그걸 이제 전자담배 회사에서 주장을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별 근거 없이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근거가 결론적으로 보면 근거가 뭐 100% 다 거짓말은 아닌 건데. 하지만 그냥 일반 담배보다 뭐 이게 그 독성 물질이 좀 낮다고 해서 과연 덜 해로우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열 담배가 나온 지가 2014년경부터 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 작년부터 출시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구 결과는 최소한 이런 거 연구 결과하려면 뭐가 해롭냐 안 해롭냐 보려면 농도만 따지는 게 아니고 몇 년 걸리죠. 5년 그렇죠. 5년이나 10년은 봐야 할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적으로 일부 유해 성분이 일반 담배보다는 적기 때문에 덜 해롭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비과학적인 얘기죠. 비과학적으로 덜 해롭다고 홍보했고 그렇게 했죠. 그걸 믿어서 많은 분들이 피웠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만으로 보면 덜 해롭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이거네요. 그렇죠. 좀 덜 해롭겠지. 그리고 이거 피우다 보면 나 이제 곧 끊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그 가열 담배 피우고 계신 분들한테 명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보시죠. 네, 방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는데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덜 해로운 담배라든가 가열 담배가 없었다면 담배 끊는 약이 이미 좋은 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약을 사용하고 금연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거나 혹은 지연이 되죠. 그렇죠. 결국에 한 1년 이렇게 피우다가도 또 담배 피우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이 가열 담배 많이 진짜 피우시더라고요. 제 그 외래 환자분들 보면. 저는 물론 피우는 게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덜 해로운 담배 피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 생각보다는 분명히 효과 좋은 먹는 약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 처방을 꼭 받고 금연에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였습니다. 시사자키 오늘은 선거방송 관계로 10분 일찍 끝맺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